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서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T 시험이나 전산회계 시험에 1급 이상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라는 그 용어가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에 대하여, 즉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라는 것이죠. 부가가치세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소비세이면서 일반 소비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세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세라는 의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가치를 증가시킨 건 누구냐 하면은 가치를 증가시킨 건 사업자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제품을 공장에서 사다가 2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판매자는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기 때문에 100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사업자이고, 그러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세. 근데 소비세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법률상 면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일반적인 소비세니까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뭐냐 하면은요,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은 특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화나 용역, 주로 좀 사치가 있는 약간 고가의 제품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가령 일반 술 같은 거는 부가가치세만 있는데, 예, 좀 그 양주 같은 거 이런 거에는 개별 소비세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소비세가 이중으로 붙게 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있는 재화나 용역은 소비세가 두 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이제 그 물건 중에 승용차 예를 들면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은 소비세를 두 번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기억하시고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이라는 건 이제 사업자가 매출할 때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받는 세금이에요.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에다가 세율 10%를 곱한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하는 걸 납부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간접세라는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사업자예요. 그런데 결국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그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거든요. 납부 의무와 그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세금, 그거를 간접세라고 그래요. 간접세의 반대는 직접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세 하면은 가장 뭐가 대표적이냐면 재산세 같은 겁니다.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이런 걸 보시면은 직접세예요. 누가 납세 의무가 있냐면 자동차를 보유한 자 또는 재산을 보유한 자,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산을 보유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세금은 이제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내용을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이거예요.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사업자 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 많이 있죠. 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그다음에 총판, 도소매를 하는 자. 그러니까 도소매업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재화를. 그러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가 이 도소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공급할 때, 제품을 판매할 때 과세를 해요. 그러면 또 이 도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또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으로 소비한 비사업자가 그 제품을 생산한 자가 징수한 세금과 또 도소매업자가 징수한 세금, 이 모든 것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마지막에 소비한 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 사업자가 부담을 하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왜 자기의 세금으로 느끼는가 하면은 자기가 실제로 돈을 납부하니까. 네. 사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내 돈에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결국에 내 돈으로 뭐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조상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은 공급가액이 자기 돈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에 팔겠다라고 정한 공급가액이 자기 돈이고 거기에 세액 10%는 우리가 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자이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이거 알아둡시다. 그러면 네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하는 겁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어떤 얘기냐?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과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 비용을 차감하므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잘 이해 안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그랬잖아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소비세잖아요. 소비세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를 했을 때는 과세를 하지만 생산은 국내에서 했지만 소비를 국내가 아닌 타국에서 다른 국가에서 소비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요, 세율을 0%로 정해놨어요. 이걸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다. 수입 재화는 어떻게 되느냐? 수입한 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국내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네.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출하는 재화는 국내 소비를 안 하니까 0% 세율을 적용한다. 네. 부가가치세 특징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판매 과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사업자입니다. 예, 사업자가 물건을 유통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A 사업자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1,000원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B라는 도매상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럴 때 100원, 이 부가가치세 세율이 10%거든요. 그래서 1,000원의 10% 부가가치세를 100원을 포함해서 그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1,1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산자는요, 매출세액이 100원이 되겠네요. 네, 그럼 매입세액은 지금 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자기가 증명할 수 없으면은 매입세액을 인정을 못 받거든요. 사실은 있었겠지만 위에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A라는 생산자가 100원의 매출세액이 있어요. 근데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0 하면은 100원이 되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생산자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매상을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은 100원의 이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100원이라는 매입세액이 자기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매상은 1,000원에 사온 그 제품을 말이죠. 박스도 새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매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 소매를 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품값을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매상의 부가가치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생산자는 1,000원의 부가가치였죠. 그래서 1,000원에 100원이 되는 거고요. 이 도매상도 1,000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0원에 이 C라는 소매상에게 판매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율 10%,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매상이 2,2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0원은 이 도매상의 수익이 되고 200원은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200원 정리했죠. 그러면 이 도매상이 납부할 세금은 얼마냐? 200원에서 100원을
생산자에게 부담했던 100원 자기가 부담했잖아요. 그걸 빼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매상은 또 납부세액이 100원이 되겠네요. 200원 빼기 100원이니까. 다음에 이제 C 사업자는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소매상은 또 종업원도 채용을 했고 또 소매를 하기 위해서 임차도 하고 하면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원에 팔 수가 없죠. 그래서 3,0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0원, 3,000원에 300원, 10%가 부가가치세니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3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상은 300원을 받았잖아요. 소매상의 수익은 3,000원이고 300원은 세금인 거죠. 그래서 자, 소매상이 납부할 세금은 이렇게 됩니다. 자, 소비자에게 300원의 세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매상에게 2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담한 200원은 공제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요 세 사업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업자가 부담했던 세금은 납부하면서 다 공제하고 납부했죠. 따라서 이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이 사업자분들은 부담한 세금이 없습니다. 자, 국가는 세금을 얼마를 걷었냐면은 이 재화의 소비 과정에서 여기서 100원, 또 2단계에서 또 100원,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 100원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300원을 우리 국가가 징수를 즉 수입을 올리게 되죠. 이 300원의 세금은 누가 부담한 결과가 아니냐면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300원의 세 부담자는 마지막 소비자가 부담을 했다.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왜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죠. 자,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간접세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단계세 공제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이고 물세다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100원짜리를 소비했으면 10원, 1000원짜리를 소비했으면 100원, 그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물세라고 하고요. 인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인세로 분류되는 세금들은 뭐냐면은 근로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인데 소득세가 인세에 해당이 돼요. 소득세는 소득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부양가족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몇 명이냐 해서 인적공제라는 것을 적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으면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 공제라든가 또 경로우대자가 있으면 또 경로우대 공제라든가 또 부녀자가 소득을 올렸으면 부녀자 추가 공제라든가 또 한부모가 소득을 올렸으면 한부모 추가 공제 등의 여러 가지 그 소득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런 세금을 우리가 인세라고 합니다. 소득세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인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여기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특징에는 지금 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국세라는 건 좀 중요하니까 국세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분류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세냐,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냐, 또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세금이 말이죠. 취득 과정에서 과세하는 세금,
또 재산을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 지금처럼 이렇게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면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것은 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죠. 세금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국세, 지방세, 관세 또 이렇게도 나누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과세를 하는 과세관청이 국가기관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 그 다음에 관세청이라고 아시죠? 네, 관세청. 수입할 때 세관을 말하는 거죠. 세관에서 과세하면 관세라고 합니다.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나누기도 합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 뭐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관세는 어떤 것이 관세인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죠. 지방세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 같으면은 시에 납부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또 자동차세, 이게 바로 지방세이죠.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단 전체가 다 국세입니다. 네, 국세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국세에서 지방 재정을 위해서 내보내는 건 그건 별개 문제고, 과세를 국세청이 한다 해서 세무서가 국세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세에 해당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네, 납세 의무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런데 왜 여기는 수입하는 자라고 또 하나 했느냐?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사업자인데, 예, 수입하는 경우에는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와 수입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있는 재화를 수입할 때 사업자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비사업자도 수입을 하죠. 그럴 때는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요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하는데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냐 이런 것은 불문이에요. 예. 비영리로 공급을 하더라도 그 재화가 과세 재화면 납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료로 재화를 줬다, 비영리로 줬다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영리든 비영리든 불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비영리 단체에서도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어렵죠? 사업상 독립성.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무슨 행사 때, 네, 무슨 축제 때, 이게 행사, 그 지역의 행사 때만 잠시 재화를 이제 공급이라는 거 뭐예요? 판매했다는 거예요. 재화를 공급했어요.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제 때, 뭐 체육대 기간이라든가 무슨 축제 기간에 그때 판매만 하고 평상시에는 판매를 안 해요. 그리고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매장이 있다든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의 요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한번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냐면요. 자, 일단 사업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세 사업자이어야 됩니다.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세 사업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 네.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네, 두 종류 분류가 있는데 모두 다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예, 사업자 중에서 과세 사업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은요,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면제된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서 면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예, 면세 사업자 하면은 우리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학원비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원비가 10만 원입니다 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입니다 하면서 부가세 포함 11만 원짜리 영수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10,000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납부를 국가기관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원비 여러분이 그동안 내면서 부가가치세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영역은 면세, 교육 영역을 면세 영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로. 물론 학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은 또 이 과세 사업자입니다. 일부는.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라 하는 것은 매출세액이 없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누어진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과세 기간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기간은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기 이거 좀 잘못됐네요. 네. 오류가 있군요. 네, 1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크게 잘못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여러분이 1기 뒤에 있는 날짜를요, 6월 30일로 좀 고쳐주시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메모장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일반 과세자의 1기는 일반 과세자 제1기는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다가 제2기 적어야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와 같이 일반 과세자는 제1기와 제2기로 과세기간이 2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1기, 2기 구분이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과세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네. 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이 개시일이라는 것은 과세기간이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면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간이과세의 과세기간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간이과세로 보고 과세기간을 보는 것이고,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1기, 2기 요 6개월씩 나눠지는 거 이것과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 요거 중요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애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더불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여기 일반적인 경우를 여러분 일반 과세자의 경우라고 좀 고쳐 주십시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네. 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애정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신고 기간. 그럼 아까 우리가 1기와 2기가 6개월씩이잖아요. 6개월씩인데 1기 애정이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1기 애정. 그래서 1기 애정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월부터 3월이고요. 또 확정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확정이라는 기간은 그 뒤에 남은 3개월입니다. 4월부터 6월을 확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2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기는 예정이 7월부터 9월이 되고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됩니다. 애정신고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신고 기간이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몇 번 하게 되냐면 애정 때 한 번, 확정 때 한 번, 또 2기 때에도 애정 때 한 번, 확정 때 한 번 이렇게 4번을 하게 되겠네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느냐? 간이과세자의 애정이 따로 있어요. 예. 간이과세자의 애정 신고 1월부터 6월이죠. 1월부터 6월. (1월부터 6월이고요) 네, 1월부터 6월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애정신고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는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고지세액을 그냥 납부만 하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 기간으로 인해서 3개월마다 해야 한다. 네. 단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는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자, 이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거 하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은 그 금액을 그냥 세금을 납부만 하면 돼요. 편하죠. 그러니까 신고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신 대로 개인 사업자는요, 예정 신고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고지세액을 그냥 납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제외되는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법인이 있어요. 자, 법인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제가 여기다가 예정과 확정으로 나눈다.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법인의 경우예요. 여기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일반 과세자의 경우라고 했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고쳐주세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중에 법인 사업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라는 것은요,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개인 사업자는 그야말로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1기, 2기 때 확정신고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정신고 때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정신고 때 개인 사업자는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때도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외가 되는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법인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예정 신고 기간으로 인해서 3개월마다 해야 한다. 네, 법인 사업자는 3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네, 그래서 요게 중간에 이 부가가치세법이 한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법인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니까 1과세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 지난 6개월이죠. 직전 과세기간의 6개월. 그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공급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그냥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간편화시켰다. 납부 절차를 간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법인들은 예정 때도 신고하고 납부하고 해야 됩니다. 네, 과세기간 쪽에서 조금 요 표가 좀 잘못된 부분들, 아까 일반 과세자의 1기, 2기 여기 좀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정신고기간은 이 부분은 법인 사업자라고 고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납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납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그래서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업종이 좀 특이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그러면 이런 업종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광업이라고 한다면 광산이 있는 그 현장을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광업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무소로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제조업의 경우는 공장이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건설업이나 운수업이라든가 이 부동산 매매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 사업자는 사무소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니까 바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사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 판매기가 굉장히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장을 정할 때는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즉 사무소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야 되고, 다단계 판매원도 그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주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이 좀 특이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잖아요. 뭐 등기부상 소재지다 이런 게 다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가 될 텐데,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있는 위치를.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지역이 많이 흩어져 있게 되면은 그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위치, 즉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라는 것이 좀 특별하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치장 그리고 임시사업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우리가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직매장은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우리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 같은 경우는 재화를 보관하는 시설만 있죠. 재화를 보관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매장까지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만은 조금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납부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고요. 또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우리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개념을 보실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의 의무는 사업장별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을 다 할 수 있고요. 개인은 주사무소가 총괄납부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의 본점에서 총괄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한 군데서, 세금계산서 발급도 한 군데서, 신고나 납부도 모두 한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본점에서 하나로 할 수가 있고 개인은 주 사무소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편한 거예요? 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요, 지금 우리가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네, 표로 정리한 겁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를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한 것이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의 등록,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